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행복합니까? 이 질문을 받는 순간 당신의 마음속에는 여러 생각과 감정이 들이칠 것입니다. 대답을 망설이는 짧은 찰나, 머릿속에는 내가 갖지 못한 것들, 남들보다 뒤처진 내 처지, 어제 저지른 뼈아픈 실수와 내일 닥쳐올 막연한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들기 때문입니다.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행복하냐고 물었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순간들이 더 많이 떠오를까요? 우리는 평생 이 행복이라는 신기루 같은 두 글자를 쫓아 허덕이며 삽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면, 번듯한 직장을 잡으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집을 사면, 혹은 진정한 사랑을 만나면 비로소 행복해질 것이라 믿으며 오늘의 고통을 유예합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고백해 봅시다.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손에 쥔 순간, 당신의 행복은 얼마나 지속되었습니까? 며칠, 길어야 몇 달이었을 겁니다. 찬란했던 기쁨은 어느새 무색무취한 일상이 되고 당신은 다시 또 다른 결핍을 찾아 허겁지겁 나섭니다. 이것은 당신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노력이 모자라거나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없어서도 아닙니다.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애초에 지속적인 행복을 느끼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 잔인한 메커니즘을 쾌락의 적응이라 부릅니다. 우리 뇌의 도파민 체계는 새로운 자극에는 폭발적으로 반응하지만 일단 익숙해진 자극에는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뇌는 당신의 안락함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당신을 계속 움직이게 하여 생존시키고 번식시키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당신이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게 만들어야 당신이 쉬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느끼는 불만족은 진화가 우리에게 심어놓은 가장 강력한 생존 엔진입니다. 이 냉혹한 진실을 일찍이 직시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달콤한 위로 대신 서늘한 통찰을 건넸습니다. 인생은 고통이다. 행복은 환상이며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단지 고통이 잠시 멈춘 상태에 불과하다.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노력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고, 긍정의 힘을 믿으라고, 누구나 행복해질 권리가 있다고 말이죠. 하지만 그 달콤한 희망 고문이 우리를 더욱 깊은 불행의 늪으로 밀어넣습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이 역설적으로 지금의 나를 행복하지 않은 패배자로 낙인 찍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서양 철학의 거인들이 남긴 유산을 현대적 관점으로 재해석하고자 합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때로 당신의 폐부를 찌르듯 날카롭고 차갑겠지만 그 끝에는 가짜 희망이 결코 줄 수 없는 단단하고 견고한 평화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를 당신의 인생 사전에서 깨끗이 지워버리십시오. 역설적이게도 그 단어를 지우는 순간 당신을 짓누르던 무거운 돌덩이가 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행복을 목표로 삼지 않는 삶, 고통의 본질을 직시하고 그 위에서 고요하게 서 있는 법. 그것이 우리가 오늘 탐구할 진짜 살아남는 법입니다. 환상은 버리십시오. 대신 현실을 마주할 용기를 장착하십시오. 그 용기만이 당신을 비로소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오늘의 통찰이 당신의 마음을 찌르는 예리한 자극이 되었다면 이 깊이 있는 여정을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일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더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하고 정신을 강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을 갈망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며 원했던 따뜻한 커피 한 잔, 출근길에 마주친 멋진 자동차, 혹은 퇴근 후 가질 안락한 휴식. 우리는 하루에도 수만 번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되는 순간 짧은 환희를 맛봅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그 환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일상은 결핍의 연속입니다. 통장의 잔고가 늘어나면 더 큰 평수의 아파트가 눈에 들어오고 대리에서 과장으로 승진하면 이제는 부장의 자리가 아니면 내 삶이 실패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을 다 갖춘 것 같은 저 유명인조차 SNS 속에서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더 보여주려 애씁니다.
이것은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쏟아부어도 찰나의 찰랑거림만 있을 뿐 돌아서면 다시 바닥이 드러납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허기진 존재로 태어난 것일까요? 왜 만족이라는 단어는 우리 인생에서 이토록 짧게 머물다 떠나는 것일까요? 19세기 독일 철학자 아르투어 쇼펜하우어는 인간 존재의 밑바닥을 흐르는 이 거대한 강물을 의지라고 불렀습니다. 그가 말하는 의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 공부할 의지가 있어 같은 선택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명체라면 누구나 가진 맹목적이고 멈출 수 없는 삶에 대한 욕구 그 자체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단언합니다. 인간은 욕망하는 기계다. 이 철학적 통찰은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을 만나 더욱 서늘한 진실로 드러납니다. 우리 뇌 속에는 보상회로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성취할 때 뇌는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화학 물질을 분사합니다. 하지만 도파민의 본질은 만족이 아니라 추구에 있습니다. 도파민은 당신이 무언가를 얻었을 때보다 그것을 얻기 직전의 기대감 속에서 가장 활발하게 분출됩니다. 일단 손에 쥐는 순간 도파민 수치는 급격히 하락합니다. 뇌는 당신이 안주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결핍을 느끼게 해야 당신이 먹잇감을 찾아 나서고 경쟁에서 이겨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뇌에게 당신의 행복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생존만이 목적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를 시계추에 비유했습니다. 인간의 삶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와 같다는 것입니다.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결핍 때문에 고통스럽고 욕망이 충족되면 금세 익숙해져 권태롭습니다. 배가 고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서 밥을 먹으면 잠시 행복한 것 같지만 배가 부른 뒤 찾아오는 것은 나른한 지루함이나 또 다른 욕심입니다. 우리는 평생 이 지독한 시계추 운동을 반복하다 생을 마감합니다. 행복은 그 어디에도 안착하지 못하고 고통에서 권태로 넘어가는 그 찰나의 중간 지점을 스쳐 지나갈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영원히 이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역설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행복을 찾으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는 행복을 고통의 일시적 부재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행복은 그 자체로 존재하는 실체가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던 결핍이나 고통이 잠시 멈춘 부정적인 상태일 뿐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는 순간 전략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플러스의 행복을 찾아 헤매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의 고통을 줄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행복 산업이 말하는 더 많이 소유하고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지침은 오히려 욕망의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우리는 이제 행복이라는 단어 대신 평정 혹은 고통 없음을 우리 삶의 이정표로 삼아야 합니다. 욕망의 대상을 하나 더 늘릴 때마다 당신은 그것을 잃을지 모른다는 불안과 그것이 채워지지 않았을 때의 고통을 하나 더 늘리는 셈입니다. 첫째, 행복의 신기로를 직시하십시오. 무언가를 얻으면 영원히 행복할 것이라는 기대를 버리십시오. 그 기대를 버리는 순간 그것을 얻지 못했을 때의 좌절도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당신이 지금 간절히 원하는 그것도 막상 손에 쥐면 일주일 안에 당신을 권태롭게 할 것임을 미리 예단하십시오. 둘째, 욕망을 관찰자로 바라보십시오. 나는 배고프다. 혹은 나는 저 차가 갖고 싶다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대신 내 안에서 배고픔이라는 감각이 일어나고 있다. 내 뇌가 저 물건을 보고 도파민 신호를 보내고 있다 라고 객관화하십시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인지적 탈융합입니다. 당신과 당신의 욕망 사이의 작은 틈을 만드는 것만으로도 욕망이 당신을 휘두르는 힘은 현저히 약해집니다. 셋째, 필수적이지 않은 욕망을 의도적으로 거절하십시오. 쇼펜하우어는 최소한의 필요만 채우는 금욕적인 삶에서 오히려 고요한 평화가 온다고 보았습니다. 과시를 위한 소비, 타인의 인정을 받기 위한 무리한 약속, 공허함을 채우기 위한 폭식을 하나씩 걷어내십시오. 항아리의 구멍을 막으려 애쓰기보다 항아리에 담긴 물의 양을 줄여 압력을 낮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완벽한 행복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덜 괴로운 삶은 분명히 가능합니다. 시계추가 격렬하게 흔들리는 것을 멈추고 그 정중앙의 고요함 속에 잠시 머무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것이 욕망의 노예로 태어난 우리가 쟁취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고귀한 승리입니다. 매일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더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하고 정신을 강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단 한순간도 혼자 있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화장실에 갈 때도, 잠들기 직전까지도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화면 너머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싶어 끊임없이 타인의 일상을 훔쳐보고 나의 파편화된 일상을 전시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지독한 외로움을 느낍니다. 수백 명의 SNS 친구가 있고 단체 대화방의 알림이 쉴 새 없이 울려대지만 정작 마음속 깊은 곳을 털어놓을 곳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고독을 피해야 할 병처럼 여깁니다. 혼자 밥을 먹거나 혼자 시간을 보내는 사람을 사회성이 부족한 사람 혹은 도태된 사람으로 낙인 찍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에서 도망치기 위해 원치 않는 모임에 나가고 마음에도 없는 대화에 에너지를 쏟으며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속에 스스로를 가둡니다. 당신이 군중 속에서 느끼는 그 공허함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왜 우리는 타인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철저하게 혼자가 된 기분을 느끼는 것일까요? 프리드리히 니체는 일찍이 고독은 나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찌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평생을 지독한 고독 속에서 보냈지만 그 고독이야말로 위대한 사유가 탄생하는 자궁이라고 믿었습니다. 니체에게 타인과의 관계는 대개 나를 잃어버리는 과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대중을 가축대에 비유하며 타인의 가치관에 매몰되어 사는 삶을 경계했습니다. 우리가 고독을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는 혼자 있는 것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혼자 있을 때 마주하게 되는 벌거벗은 나 자신이 낯설고 초라하기 때문입니다. 쇼펜하우어 역시 고독에 대해 타협 없는 통찰을 던집니다. 그는 인간은 오직 혼자 있을 때만 온전히 자기 자신일 수 있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는 사교계를 쓰레기 더미에 비유하며 정신적으로 빈약한 사람일수록 타인과 어울리려 애쓴다고 비판했습니다. 내면이 풍요로운 사람은 혼자 있어도 스스로 즐거움을 찾을 수 있지만 내면이 텅 빈 사람은 외부의 자극과 타인의 박수가 없으면 단 한순간도 견디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자기 대상화의 노예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내가 나를 바라보는 관점보다 남이 나를 어떻게 정의하는지가 더 중요해진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타인의 취향을 내 취향으로 착각하고 타인의 목표를 내 목표로 설정하며 평생을 타인의 대리인으로 살아갑니다. 고독은 이 지독한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진짜 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유일한 성소입니다.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혼용해서 사용하지만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외로움이 타인의 부재에서 오는 고통이라면 고독은 자신과 함께하는 즐거움입니다. 외로움이 수동적이고 부정적인 상태라면 고독은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는 타인이 주는 가짜 온기에서 벗어나 고독의 서늘한 자유를 선택해야 합니다. 인간관계의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슈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인간은 고슴도치와 같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너무 멀어지면 추위에 떱니다. 현명한 고슴도치는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으면서도 가시에 찔리지 않는 적절한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바로 자발적 고독입니다. 친구가 적은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말에 불러주는 곳이 없는 것을 처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타인의 소음이 잦아든 그 고요한 시간에 비로소 당신의 영혼은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에 분노하며 어떤 삶을 살고 싶은지에 대한 대답은 결코 타인의 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고독의 심연 속에서만 건져 올릴 수 있는 보석들입니다. 첫째, 연결되지 않을 권리를 행사하십시오. 하루 중 단 1시간이라도
모든 디지털 기기를 끄고 완벽한 비연결 상태에 놓여 보십시오. 처음에는 금단 증상처럼 불안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안을 견뎌내면 외부 자극에 길들여졌던 당신의 뇌가 스스로 사유하기 시작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둘째, 혼자 하는 행위를 의식으로 만드십시오. 혼자 먹는 밥, 혼자 하는 산책을 대충 때우는 시간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나 자신이라는 가장 소중한 손님을 대접한다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십시오. 나 자신과 대화하며 걷는 시간은 그 어떤 유명한 강연보다 당신에게 더 큰 지혜를 선물할 것입니다. 셋째, 타인의 시선이라는 거울을 깨뜨리십시오. 당신이 오늘 한 행동 중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오직 당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보여주기 위한 삶의 비중을 줄이고 나만이 아는 성취를 늘려가십시오. 내면이 단단해질수록 타인의 평가라는 파도는 당신의 바위에 부딪혀 힘없이 흩어질 뿐입니다. 고독은 지옥이 아닙니다. 오히려 타인의 시선이라는 지옥에서 탈출한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최후의 요새입니다. 그 요새 안에서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도구가 아닌 자기 삶의 입법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법이 아니라 혼자 있는 시간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그 사랑이 당신을 영원히 무너지지 않게 할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꼽으라면 열의 9은 사랑을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화와 소설 속에서 운명적인 상대를 만나 영원히 하나가 되는 기적을 꿈꿉니다. 당신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고백에 감동하고 나를 완벽하게 이해해줄 단 한 사람을 찾기 위해 평생을 헤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뜨겁게 타오르던 열정은 3년을 채 넘기지 못하고 세상에서 가장 가깝다고 믿었던 사람은 어느새 가장 낯선 타인이 되어 내 곁에 누워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면 고독이 끝날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관계 안에서 느끼는 고독은 혼자일 때보다 훨씬 더 처절하고 잔인합니다. 왜 나를 이해해주지 않아? 나는 원망은 닿을 수 없는 두 평행선 사이에서 메아리칠 뿐입니다.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서로를 구속하고 상대를 내 결핍을 채워줄 도구로 사용하며 그것이 채워지지 않을 때 배신감에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그토록 숭상해온 사랑의 정체는 무엇이며 왜 우리는 사랑할수록 더 허기진 존재가 되는 것일까요? 슈오펜하우어는 낭만적 사랑이라는 거대한 연극의 막을 무자비하게 걷어치웁니다. 그는 사랑을 종족 보존을 위한 자연의 거대한 사기극이라고 정의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에게 눈이 멀어 가슴이 뛰고 밤잠을 설치는 그 숭고해 보이는 감정은 사실 당신의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자신을 전달하기 위해 당신의 뇌에 살포한 환각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은 종의 번식을 위해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고 그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게 하려고 사랑이라는 달콤한 미끼를 던집니다. 현대 뇌과학은 이를 뒷받침합니다. 사랑에 빠진 뇌는 마약에 중독된 상태와 흡사합니다. 도파민과 옥시토신이 뇌를 지배하며 상대의 결점을 가리고 장점만을 극대화합니다. 하지만 이 화학적 파티는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기가 지나면 뇌는 정상으로 돌아오고 우리는 비로소 환상이 제거된 생경한 타인의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사랑이 식었다고 절망하지만 사실은 이제야 비로소 진실이 시작된 것입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 폴 사르트르는 한술 더 떠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타인의 시선은 나를 나의 방식이 아닌 그들의 방식대로 규정해버린다는 뜻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잡하고 자유로운 존재라 할지라도 사랑하는 연인의 눈에 나는 그저 내 욕구를 채워줘야 할 사람 혹은 특정한 이미지의 연인으로 고정됩니다. 두 주체는 서로를 소유하려 들고 서로의 주체성을 빼앗으려 투쟁합니다. 완전한 이해란 애초에 불가능한 이상입니다. 우리는 각자의 유리벽 안에서 서로를 보고 있을 뿐 결코 상대의 내면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이 냉혹한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사랑이 숭고한 영혼의 결합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보완하고 생물학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공정하고 정직한 거래임을 인정하십시오. 너 없이는 못 살아라는 말은 사랑이 아니라 의존이며 상대를 향한 무언의 압박입니다. 우리는 먼저 사랑에 대한 과도한 기대를 해체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의 모든 고독을 해소해주고 나의 상처를 치유해줄 것이라는 환상과 작별할 때 비로소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의 타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관계의 목적은 고독의 소멸이 아니라 고독한 두 존재가 서로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나란히 걷는 것에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고슴도치의 지혜처럼 너무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적절한 거리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관계를 오래 지속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평생을 헌신하며 살아온 어느 김 어르신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배우자가 자신의 모든 고충을 알아주길 바랐지만 노년에 이르러서야 깨달았습니다. 배우자 역시 자신만의 고독과 싸우는 한 명의 나약한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김 어르신은 이제 배우자에게 완벽한 이해를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자의 고독을 지탱하며 묵묵히 곁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고결한 연대임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자 비로소 원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첫째, 정서적 자립을 선언하십시오. 당신의 행복을 상대방의 태도나 기분에 맡기지 마십시오. 나 스스로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구걸하게 되고 구걸하는 관계는 필연적으로 비굴해지거나 착취적으로 변합니다. 내가 먼저 나 자신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둘째, 관계의 조건을 정직하게 마주하십시오. 우리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찬양하지만 현실에 그런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상대를 사랑하는 이유와 상대가 당신 곁에 있는 이유를 명확히 인식하십시오. 그것이 경제적 안정이든 외로움의 해소든 사회적 지위든 상관없습니다. 조건을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서로에게 감사할 수 있습니다. 거래가 공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헛된 환상에 매달리는 것보다 훨씬 건강합니다. 셋째, 침묵의 공간을 존중하십시오. 사랑한다고 해서 모든 것을 공유하고 모든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십시오. 각자의 고독을 지켜주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서로의 방문을 닫고 각자의 사유에 빠지는 시간을 존중할 때 다시 문을 열고 만났을 때의 교감은 더욱 깊어집니다. 사랑은 당신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사랑은 당신이 이 고독한 우주에서 혼자가 아님을 확인해주는 짧은 위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영원한 불꽃을 기대하지 말고 어두운 길을 함께 걷는 작은 촛불의 온기에 만족하십시오. 환상이 깨진 자리에서 시작되는 그 투박하고 정직한 연대야말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저절로 지혜로워지고 세파에 단련되어 마음이 평온해질 것이라 기대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거나 나이 먹으면 욕심이 줄어든다는 말들은 우리에게 노년이 일종의 보상이나 안식처가 될 것 같은 환상을 심어줍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고통의 질량이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젊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를 상실한 채 더 예리해진 결핍과 마주해야 하는 것이 노년의 실체입니다. 사회는 노년에 대해 끊임없이 거짓말을 합니다. 은퇴하면 드디어 자유를 찾을 것이라고, 나이 들면 완숙함의 증거라고 말이죠. 그러나 막상 그 문턱을 넘어서면 우리는 당혹감에 빠집니다. 거울 속의 낯선 노인은 내가 알던 내가 아니고 사회적 직함이 사라진 자리에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대한 허무가 들어앉습니다. 지혜가 자라야 할 자리에는 고집과 편협함이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우리는 왜 늙어갈수록 더 불안해지는 것일까요? 왜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것일까요?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우리는 인생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을 짧게 만드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시간을 낭비하다가 죽음이 문턱에 와서야 비로소 살고 싶어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세네카에게 노년은 단순히 숫자가 늘어나는 과정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상에 낭비했는지 증명하는 성적표와 같습니다. 평생을 언젠가 행복해지기 위해 현재를 저당잡혔던 사람들에게 노년은 평화가 아닌 지독한 후회의 시간이 됩니다.
실존주의 거장 마르틴 하이데거는 인간을 죽음을 향한 존재 세인점토라고 정의했습니다. 죽음은 먼 미래에 닥칠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존재의 가능성을 규정하는 본질적인 조건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회피하려 애쓰지만 하이데거는 오히려 죽음을 정면으로 응시할 때 비로소 삶이 진실해진다고 보았습니다. 죽음을 직시하지 않는 노년은 단지 죽지 못해 살아가는 관성에 불과합니다. 여기 어느 이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35년간 공직에 몸담으며 오직 정년 퇴직 후의 전원 생활만을 꿈꿨습니다. 하지만 막상 퇴직 후 찾아온 것은 평화가 아니라 정체성 상실이었습니다. 이 서기관이라는 직함이 사라지자 그는 자신이 사회에서 아무런 쓸모가 없는 부채처럼 느껴졌습니다. 사회는 더 이상 그의 경험을 묻지 않았고 젊은이들은 그를 낡은 과거의 잔재로 취급했습니다. 이 어르신은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지혜를 준 것이 아니라 단지 그를 무대 뒤로 밀어냈을 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노년의 고통을 해결하는 유일한 길은 사회적 자아와 실존적 자아를 분리하는 것입니다. 직업, 명예, 신체적 능력 등은 우리가 잠시 빌려 쓴 의상에 불과합니다. 노년은 그 의상을 하나씩 반납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 반납의 과정을 상실로 받아들이면 노년은 지옥이 되지만 본연의 나로 돌아가는 과정으로 받아들이면 비로소 자유가 시작됩니다. 세네카가 권고하듯 우리는 오래 살았다는 것과 많이 살았다는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아무리 긴 세월을 존재했어도 자기 삶의 주인이 되어본 적이 없다면 그것은 단지 오래 버틴 것에 불과합니다. 노년은 남은 시간을 세는 행위가 아니라 지금까지 낭비했던 현재를 탈환하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사실은 우리를 공포로 몰아넣는 것이 아니라 오직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는 삶의 밀도를 높여주는 가장 강력한 자극제가 되어야 합니다. 늙음은 우리에게서 힘을 빼앗아가지만 동시에 불필요한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해줍니다. 남들에게 잘 보일 필요도 무언가를 증명할 필요도 없는 시기입니다. 이 어르신은 이제 공원 벤치에 앉아 흐르는 강물을 보며 이 서기관이 아닌 숨쉬는 인간으로서의 평온을 배웁니다. 더 이상 미래를 위해 현재를 희생하지 않기로 한 것입니다. 첫째, 직함 없는 나와 친해지십시오. 당신의 명함이 사라졌을 때 당신을 정의할 수 있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은퇴 전부터 당신의 내면을 채울 수 있는 고유한 즐거움을 찾아야 합니다. 타인의 인정 없이도 스스로 충만해지는 활동, 그것이 노년의 가장 확실한 노후 보장 보험입니다. 둘째, 메멘토 모리, 즉 죽음을 매일 연습하십시오. 죽음을 피해야 할 금기어로 두지 마십시오. 오늘이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매일 아침 스스로에게 물으십시오. 죽음을 기억할 때 비로소 우리는 사소한 시비와 헛된 욕심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배경이 있기에 삶이라는 그림은 비로소 선명해집니다. 셋째, 과거의 영광을 현재의 도구로 삼지 마십시오. 나 때는 말이야라는 말은 현재에 아무것도 없다는 고백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간 유령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배울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에 집중하십시오. 죽는 순간까지 배우기를 멈추지 않는 노년은 결코 늙지 않습니다. 시간은 칼날과 같습니다. 우리를 상처 입히고 결국 끝으로 몰아가지만 그 예리한 칼날 덕분에 우리는 삶의 매 순간을 정교하게 도려내어 음미할 수 있습니다.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무르익어가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완성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당신의 노년은 비로소 가장 찬란한 황혼이 될 것입니다. 매일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더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하고 정신을 강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오늘날 인류가 그 어느 때보다 불행해진 이유는 우리가 행복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입니다. 서점에 매대는 행복해지는 법을 알려주는 지침서로 가득하고 미디어는 연일 긍정의 힘과 웰빙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마치 행복이 인생의 당연한 권리이자 반드시 도달해야 할 목적지인 것처럼 세뇌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묻고 싶습니다. 행복을 갈망할수록 당신의 삶은 정말 더 풍요로워졌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는 왜 저들처럼 행복하지 못한가라는 자괴감에 시달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행복을 목표로 삼는 순간, 당신의 삶은 끝없는 비교와 측정의 감옥이 됩니다. 나는 지금 충분히 행복한가? 어제보다 더 나은가? 남들보다 뒤처지지는 않았나? 이런 질문들은 당신을 현재에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경험하는 자아는 사라지고 오직 자신의 상태를 평가하는 감시자만 남게 됩니다. 행복이라는 높은 기준점을 설정해두고 자신을 채찍질하는 행위는 마치 도달할 수 없는 지평선을 향해 달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행복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정작 지금 누려야 할 평온을 짓밟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흔히 쾌락주의자로 오해받곤 합니다. 하지만 그가 주창한 진정한 쾌락은 우리가 생각하는 화려한 즐거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말한 최고의 상태는 아타락시아의 더락시, 즉 마음의 동요가 없는 평정심이었습니다. 에피쿠로스에게 행복은 무언가를 플러스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불안을 마이너스하여 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며 마음이 불안하지 않다면 그것이 곧 신의 행복과 다를 바 없다고 보았습니다. 현대 긍정 심리학이 비판받는 지점도 바로 여기입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생각을 주입하고 행복을 짜내려 하는 시도는 오히려 심리적 부작용을 낳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행복 추구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행복을 강하게 원할수록 우리 뇌는 역설적으로 현재의 불만족을 더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여기 평생을 행복한 가정과 사회적 성공이라는 지표를 달성하기 위해 달려온 어느 김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김 어르신은 남들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모두 갖췄습니다. 번듯한 집, 명문대에 진학한 자녀, 안정적인 노후 자금. 하지만 그는 단 한순간도 진짜 행복하다고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의 목표를 이루면 곧바로 다음 목표에 대한 불안이 그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행복을 성취라고 믿었던 그에게 인생은 끝없는 숙제의 연속이었을 뿐입니다. 행복이라는 단어에 갇혀 정작 눈앞의 소박한 일상을 누릴 기회를 스스로 박탈해온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과감히 인생 사전에서 지워야 합니다. 행복해야 한다는 의무감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삶의 민낯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라 방해물을 제거했을 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배경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은 자극적인 기쁨이 아니라 흔들림 없는 평온입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했듯 인생은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왕복하는 시계추입니다. 우리가 행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그저 고통이 잠시 멈춘 찰나의 순간일 뿐입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이면 더 이상 찰나의 기쁨에 목을 매지 않게 됩니다. 기쁨이 오면 잠시 즐기고 고통이 오면 그것이 삶의 본질임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태도.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는 환상을 지운 자들이 누리는 진정한 자유입니다. 김 어르신은 이제 행복해지려는 노력을 멈췄습니다. 대신 그는 아침에 마시는 차 한 잔의 온기에 집중하고 창가로 스미는 햇살의 촉감을 가만히 느껴봅니다. 나는 행복한가?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으니 역설적으로 마음에 소란이 잦아들었습니다. 행복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려 애쓰기보다 잔잔한 수면 아래의 고요를 선택한 것입니다. 첫째, 행복이라는 단어를 만족이나 평온으로 대체하십시오. 행복이라는 단어는 너무 자극적이고 폭발적인 감정을 연상시킵니다. 나는 행복한가? 대신 지금 내 마음은 평온한가? 라고 물으십시오. 큰 기쁨이 없어도 괴로움이 없다면 그것이 최고의 상태임을 인정하십시오. 둘째, 비교의 창문을 닫으십시오. 타인의 행복은 대부분 연출된 극적 장면일 뿐입니다. SNS의 화려한 사진 한 장 뒤에 숨겨진 그들의 고통과 권태를 보십시오. 타인의 인생과 나의 내면을 비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불행의 지름길입니다. 오직 어제의 나와 오늘의 나 사이의 평온함만을 대조하십시오. 셋째, 기대치를 의도적으로 낮추십시오. 기대가 낮으면 모든 일상이 선물이 됩니다. 당연하게 여겼던 건강,
무탈한 하루, 가족의 평범한 얼굴을 기적으로 받아들이십시오. 현실이 기대를 앞지를 때 우리는 비로소 만족을 경험합니다. 행복은 높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낮은 기대를 딛고 피어나는 이름 모를 들꽃과 같습니다. 행복이란 단어를 지우십시오. 그리고 그 빈자리에 지금 이 순간의 실감을 채우십시오.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감각, 발바닥에 닿는 지면의 단단함, 옆 사람의 온기. 이런 사소한 것들이 당신의 삶을 지탱하는 진짜 실체들입니다. 환상을 쫓느라 실체를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이 행복을 포기하는 순간, 비로소 당신의 삶은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로 채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쇼펜하우어와 함께 인생의 냉혹한 뒷면을 직시해 왔습니다. 욕망은 끝이 없고, 고독은 존재의 숙명이며, 사랑은 환상에 가깝고, 노년과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파국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여기까지 따라온 당신은 어쩌면 깊은 무력감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인생이 고통과 허무뿐이라면 우리는 왜 이토록 힘들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근원적인 회의가 당신을 짓누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철학의 목적은 우리를 절망의 늪에 빠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희망이라는 모래성 위에 지은 삶을 허물고 단단한 진실의 안반 위에 다시 집을 짓기 위함입니다. 모든 환상이 사라진 자리, 그 황량한 폐허 위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짜 삶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비관이 아니라 이 비극적인 운명을 껴안고도 춤을 출 수 있는 위대한 긍정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쇼펜하우어의 비관주의를 통과했지만 그곳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긍정을 아모르 파티에몰 페이지, 즉 운명애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단순히 주어진 운명에 순응하거나 체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에 닥친 고통, 결핍, 고독, 그리고 죽음까지도 그것이 삶이었던가? 좋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라고 외칠 수 있는 능동적인 사랑입니다. 니체는 우리에게 영원회귀라는 가혹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고통스러운 삶이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영원히 반복된다면 당신은 그 삶을 축복할 수 있겠는가? 대부분의 사람은 이 질문 앞에 몸서리칩니다. 하지만 니체가 말하는 초인은 이 끔찍한 반복조차 기꺼이 긍정하는 자입니다. 내 삶의 모든 오점과 상처가 지금의 나를 만드는 필수적인 조각이었음을 인정하고 그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평생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며 모범생으로 살아온 어느 이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노년에 이르러 자신의 삶이 타인이 써내려간 각본에 불과했다는 사실에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니체를 만나며 태도를 바꾸었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그 후회마저도 자신의 역사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내 삶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나였다는 깨달음은 이 어르신에게 생전 처음 느껴보는 강력한 해방감을 선사했습니다. 운명에는 고통을 없애주는 마법이 아닙니다. 고통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연금술입니다. 삶이 하나의 연극이라면 우리는 무대 위에서 일어나는 비극적 사건을 바꿀 수는 없지만 그 역할을 수행하는 배우의 품격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비극적인 진실을 알기에 오히려 우리는 매 순간을 예술적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일이 없다는 것을 알 때 오늘이 찬란해지듯 행복이 신기루임을 알 때 비로소 발밑에 흙을 밟는 감각이 소중해집니다. 이제 당신의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십시오. 빅터 프랭클이 수용소에서 발견했듯 의미를 찾은 고통은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당신이 겪은 외로움은 타인을 이해하는 깊이가 되고 당신이 마주한 결핍은 창조의 동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운명을 사랑하는 자가 누리는 위엄입니다. 이 어르신은 이제 자신의 병약해진 몸과 사라진 명예를 비웃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들을 자신의 마지막 장을 장식할 숭고한 소재로 삼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이 운명을 가장 아름답게 연기하겠다. 이것은 자기 기만이 아니라 삶이라는 거대한 비극에 대항하는 유일하고도 고귀한 인간의 저항입니다. 첫째, 후회라는 단어를
필연으로 바꾸십시오.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생각은 당신의 영혼을 갉아먹는 독입니다. 이미 일어난 일은 우주의 모든 인과관계가 얽혀 일어난 필연적인 사건이었음을 받아들이십시오. 과거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과거를 딛고 서 있는 지금의 당신을 긍정하십시오. 둘째, 당신만의 작은 창조를 시작하십시오. 니체에게 인간은 창조하는 자일 때 가장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대단한 예술 작품일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을 가꾸는 것, 정성스럽게 일기를 쓰는 것, 혹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진심을 전하는 것조차도 당신의 운명을 가꾸는 창조 행위입니다. 무의미한 흐름 속에 당신만의 의미라는 섬을 만드십시오. 셋째, 고통이 올 때 손님처럼 대접하십시오. 고통은 당신을 파괴하러 온 적군이 아니라 당신의 존재를 일깨우러 온 전령입니다. 불안이나 슬픔이 찾아오면 그것을 쫓아내려 애쓰지 말고 가만히 곁에 앉히십시오. 왔는가, 나의 삶이여. 라고 나직이 읊조려 보십시오. 고통을 거부하지 않을 때 고통은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인생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흘러가는 방향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얄팍한 단어에 속지 마십시오. 당신은 행복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습니다. 그 권리를 행사할 때 당신은 비로소 삶이라는 거대한 파도를 타는 자유로운 서퍼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쇼펜하우어의 냉철한 진실부터 니체의 뜨거운 긍정까지 인생이라는 거대한 바다를 항해해 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시작할 때의 당신과 지금의 당신은 조금 다른 곳에 서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욕망은 채워지지 않는 항아리와 같아서 그것을 채우려 애쓸수록 우리는 더 깊은 갈증에 허덕이게 된다는 것을요. 타인과의 관계는 고독을 잠시 가려주는 가림막일 뿐 우리 존재의 본질적인 외로움을 완전히 지워주지 못한다는 사실도 마주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숭배했던 행복이라는 우상이 얼마나 허망한 신기루였는지, 그리고 늙음과 죽음이 우리에게서 무엇을 앗아가고 동시에 무엇을 남기는지도 직시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혹시 당신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까?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어둠을 정면으로 응시한 자만이 빛의 소중함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단어를 지운 자리에 비로소 평온이라는 단단한 뿌리가 내릴 수 있고, 고독을 인정한 자만이 타인과 비굴하지 않은 정직한 연대를 맺을 수 있습니다. 철학은 우리에게 행복해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진실해지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정해놓은 가짜 행복의 기준에 당신을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남들처럼 살기 위해 태어난 소모품이 아니라 자신만의 독특한 운명을 써내려가는 유일무이한 작가입니다. 오늘 당신의 삶이 비록 고통스럽고 무의미해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오직 당신만이 피워낼 수 있는 의미의 꽃씨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제 영상을 끄고 고개를 들어 당신의 주변을 보십시오. 창밖에 흔들리는 나무잎, 찻잔에서 피어오르는 김, 곁에 있는 사람의 거친 손마디. 이 사소하고 투박한 현실들이야말로 행복이라는 환상이 가리고 있던 당신 삶의 진짜 실체들입니다. 그 실체들을 사랑하십시오. 당신에게 닥친 비극까지도 당신의 역작을 만드는 소중한 재료로 삼으십시오. 인생은 고통이지만 그 고통을 직시하고 껴안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고통에 휘둘리지 않는 주인이 됩니다. 환상은 깨졌고 진실은 드러났습니다. 이제 비로소 당신의 진짜 삶이 시작될 차례입니다. 당신은 혼자이지만 동시에 이 길을 걷는 모든 고독한 영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발걸음이 조금 더 가볍고 당신의 숨결이 조금 더 평온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매일 당신의 삶에 작은 울림을 더하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 근육을 단단하게 하고 정신을 강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